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고된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전체 회의 열어서 9시쯤 이제 전체 회의도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강대강 더 대치 국면이 더 강해진다고 봐야겠죠. 장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중재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치, 첫 번째 합의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었던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별다른 이유 없이 며칠 만에 합의안 파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이시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 여야의 어떤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한 그리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이 안을 갑자기 파기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협치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민주당에게 협치를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신뢰를 많이 잃으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국이 강대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지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가져와서 의원들 의총을 통해서 받아진 안이 어쨌든 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그게 뒤집히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납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합의를 일단 했는데 네. 이것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되고 결국 합의 파기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희가 적절하게 해명할 어떤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재안이라 할지라도 원안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역시나 국민들의 범죄 피해로부터의 구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냐 그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낸 것이고 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검찰로부터의 불수사 특권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합의를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지만은 여전히 갖고 있는 중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의식을 저희가 지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체 회의 통과를 하고 원래 이제 그 합의안 중에 하나였던 27일에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방침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을 때 사실상 전체 회의도 그렇고 그 본회의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를 고려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이 순탄치 않을 수 있고 잘 효과적으로 차단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도 중재안을 수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180석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원내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그럼 법안으로 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헌법 정신 그리고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의무 거기에 이제 호소한 장제원 실장의 발언인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저희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어제 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재안의 합의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도 같이 예상하시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걸로 그렇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기조는 의회에서, 즉 국회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사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했던 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협치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거부권을 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실장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어떤 실수나 실책들을 현직 대통령에게 그 거부권 행사라는 압박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좀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윤 대변인께 요구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을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소목 법안 처리 과정에서 뭐 판단을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했는데 또 재논의 과정에서 또 이준석 대표와도 갈등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입장 선회와 사과 또 뭐 아무래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원내 리더십은 어느 정도 손상이 간 건 사실이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원내 전략을 써서 본회의 통과를 중재안이 됐든 원안이든 막았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막기가 대단히 어렵고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명분도 잃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원안 또는 중재안을 안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원안대로 이제 상정이 돼서 강행 처리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타격 그것마저도 저희가 스스로 지워졌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송구하다는 사과를 드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럼 장 변호사께는 이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사안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입장 선회가 된 것이 윤심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윤 당선인 측에서는 국회 상황을 보고는 받았고 뭐 이제 국정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모를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일절 어떤 개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없었다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예상하는 것처럼 또는 이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개입으로 그 의총에서 추인했던 그 합의안에 대한 어떤 동의가 그 합의안의 기조가 깨진 것이라면 사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야 간의 의총에서 뭔가 합의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것이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으로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회가 무엇하러 합의를 하고 무엇 때문에 협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법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이요. 협의를 해봤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실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과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게 어떤 협상력이 있겠으며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심을 보내실 건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당무는 온전히 당의 국회의 몫이다라면서 일조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그때부터 계속 비춰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억측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윤심에 따라서 그럼 당의 결정 또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 변경됐다.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에 중재안에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이 중재안에 반대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조계 전반에서 나오는 또 강력한 어떤 반발 이런 것을 수용한 것이지 뭐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절대 그건 과한 해석이고 또 윤 당선인이 입장을 낸 것뿐입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일 뿐이지 윤 당선인 뜻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다. 당무에 관여했다. 당의 결정, 의회 민주주의에 어떤 침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아무래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볼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행이 됐고 다음 달 2일에서 3일로 날짜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개가 되더라도 인준에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요? 국회 인준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새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인데 만약에 인준할 생각이 좀 있다,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민주당 의사가 모아졌더라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청문회 이틀 동안 다 파행시키고 법정 기간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사태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표현이 발목 잡기로 돼 있는데요.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2일, 3일 이틀 동안에 이제 청문 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표결과는 또 별개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총리 후보자를 첫 총리니까요.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오실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처음 총리 후보자이죠. 그리고 인준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만큼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거래 대상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합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께서 보셔야 되는 그 검증을 대신 해줘야 되는 책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검증할 거리가 또 많다는 것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성실한 자세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것이 그게 또 국민들에 대한 의무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본인이 뭐 불법이 없었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높아진 눈높이와 그 잣대에 맞출 수 있도록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하시고 잘 해명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인준 여부를 민주당에게 뭐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준이 사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혹시 그 차선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는데요. 만약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인수위든 뭐 당선인 측에서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으시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장관 후보자 18분이죠. 18분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 이게 지금 5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지금 사흘 동안 다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결국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그때 쫙 3일 동안에 거의 그냥 슈퍼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몰리게 될 텐데 지금 가장 좀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뭐 자녀 입시 문제, 병역 문제, 뭐 이른바 그냥 아빠 찬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검수완박 논의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고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파행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 건지 이번에는 장 변호사 먼저 좀. 일단 총리 후보자와는 달리 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에는 임명을 하실 수가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의당에서도 뭐 데스노트라고 해서 지금 4인에 대해서 뭐 법무부라든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가부에 대해서는 이제 데스노트까지 발동을 하신 상태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이상으로도 지금 낙마 가능성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당선인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인사를 하시는 스타일을 봐서는 본인이 만약에 믿고 신뢰하신다면 본인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사를 또 강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더 강대강의 이 여야 간의 어떤 그 좀 극한 대립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냥 임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관측들은 언론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20여 명에 달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임명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과연 그렇게 강하게 설까 이런 또 약간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들, 소위 말하는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말한 장관들을 임명한 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비판을 했었고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동의합니다만 그 전에 총리의 제청이 없으면 헌법적으로는 장관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일단 인준 표결을 통과를 해야만 지금 급선무군요. 말씀하시는 질문이 성립이 돼요. 일단 뭐 제청이 안 되니까 장관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어쨌든 총리 지명자가 인준 표결을 통과를 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누군가 임명이 된 이후에 이제 해야 될 얘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지방선거 얘기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랑 김진애 전 의원으로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지금 예상하실 때 누가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랑 붙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아직 경선이 다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래도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좀 가능성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김진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지지자들도 많으시고 본인의 또 색깔과 정책의 또 방향이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막상 또 경선을 하면 굉장히 또 치열하게 또 흥행하면서 경선을 잘 치르고 그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서울시장 그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충분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 대변인께도 답변이 예상이 됩니다만 누가 최종적으로 본선에 나오는 게 오 시장에게 유리하다라고.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서 네. 이제 상황을 볼 때 아무래도 당대표를 지내고 5선 의원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경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두 분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이 서울시장 선거는 현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경선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또 송영길 경선 후보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탄력을 받아서 오세훈 시장에 맞설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을 보지는 않고 그러나 선거는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 임할 것이다 이런 각오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두 분 말씀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로 그 호텔 영빈관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은 이제 초호화 혈세 뭐 잔치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를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한 또 선택이 있고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먼저 정 변호사. 일단 예산이 3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못하게 되니까 뭐 외부 호텔에서 만찬을 하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래도 국민들 생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용산으로 이전하시고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도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정확히 청와대를 개방해야 되는지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더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이제 호텔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말씀은 드린 대로 이제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서 즉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날부터 개방을 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 영빈관을 이용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호텔로 옮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비용 문제가 33억이어서 역대 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비용이 31억입니다. 그럼 2억 정도 오른 건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시면 언제나 그러면 현재의 어떤 비용이 역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물가는 늘 오르니까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예산은 33억에 대한 비용은 당선인 쪽이나 인수위 쪽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짜서 올린 거다. 이거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오늘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더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